안녕하세요. 두 번째 맞이하는 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교구청에서 한 지역 교구청에서 수녀님들 한 70분을 앞에 모시고 6시간 동안, 참 긴 시간이죠. 6시간 동안 특강을 했어요. 마음을 돌보고 그다음에 관계에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을 알고 편하게 지내자.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 제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한가 하고 수녀님한테 고백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편한가 생각했더니 세 가지가 수녀님들이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요. 돈을 풍족하게 가지고 외제차를 모시는 수녀님 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별로 없는 저도 마음이 그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가 없습니다. 뭔가 광구장 수녀님이 되려고 애쓰고 그렇다는 느낌 별로 받지 못해요. 평생을 그냥 정신서원을 하고 수녀님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표정마다 보였거든요. 세 번째가 권력이 없다. 뭔가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 뭔가 힘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것이 없다. 그래서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바위 틈에 이름 모를 들꽃처럼 살아가는 수녀님, 정말 이런 분의 그런 꽃송이들을 보니까 제 마음도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름 모를 들꽃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6시간 동안 정말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하고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유 잘난 척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수녀님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했을 때 참 고상 떨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었고, 오히려 쉬는 시간에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유 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참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우리 본당에도 언제 초대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정말 꽃밭 속에서 너무 행복하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수녀님들을 뵈면서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말 젊었을 때 꽃처럼 사는 것 이상으로 더 아름다운 꽃으로 살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겠다. 무엇인가 감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얘기한다면 reduce, 줄이다 하는 R-E-D-U-C-E, reduce,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뭘 줄일까 생각을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몸무게가 떠오릅니다. 저는 사실 몸무게가 항상 그 고도 비만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요즘 와서 비만은 일단 면한 걸로 됐습니다. 어떻게 비만을 면하게 됐을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비만하려면 일단 하늘에서 땅으로 올 때 체질이,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농담처럼 명절에 뭔가 맛있는 과일이며 떡이며 뭔가를 조금 먹으면 2kg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 2kg를 빼기 위해서는 한 1년 이상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늘 좀 비만인 상태로 간 수치가 안 좋습니다. 지방간이 있습니다. 체중 좀 빼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못 빼던 제가 어느 날 당뇨병이라는데 덜컥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당뇨병 수치가 정말 그 당 수치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한 석 달치 얼마나 당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게 당화혈색소라는 걸 당뇨병이 걸리고 나서야 알았는데, 내과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제 당 수치를 보더니 언제든지 길에서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당 수치다. 당장 입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약으로 일단 조절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먹는 양을 줄이고 해서 먹는 양을 줄이고에 딱 걸렸던 거예요. 걸려서 이 맛있는 걸 두고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랬는데, 두 가지 말로 제가 먹는 양을 줄이게 됐어요.
먹는 양을 줄이지 못해서 맛있는 거 보면 먹는 배는 따로 있어 하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 내과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어느 날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당뇨병은 고치는 병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럼 평생 못 고친단 말인가? 이건 고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얘기잖아요. 뚝딱 당뇨병 나와가지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싶은데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 당뇨병이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위기감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왕 관리해야 되면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당 오른 대로 약으로 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들쑥날쑥으로 먹는 걸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는 선생님 소개로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 원장님이 참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진맥을 하고 저한테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보통 한 5분, 10분 문진이 끝났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를 계속 사는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의 위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먹어도 위가 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뒷받침해 주니까 맛있는 거를 많이 드시는 체질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네 원장님, 이제 대식가에서 미식가가 되시는 거 어떠세요? 그런데 그 말이 번개처럼 머리에 꽂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대식가로 살았구나. 양으로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먹은 것 같은 그런 대식가로 살았는데, 원장님이 미식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는 말 속에서 대식가에서 미식가의 삶이란 뭐지? 양질의 음식을 맛있게 적절하게 먹는 게 미식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정말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그때부터 맛없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몸무게가 5kg, 10kg 빠져나가더라고요. 이제 가득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라 적절하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러나 형편없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양질의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굳이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형수님이 요리 명장이시라서, 형수님, 미식가로 살려면 어떤 것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형수님이 또 기가 막힌 말씀 하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죽은 음식 말고 산 음식을 드세요. 이래요. 아니, 음식이 살고 죽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공한 것들은 다 죽은 음식이에요. 가공하지 않은 채소, 과일, 이런 것들, 특히 고기 말고 물고기 같은 것들이 좀 더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생선, 야채, 과일 같은 거 중심으로 먹고 과자라든지 인스턴트, 햄버거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몸무게가 한 10kg 이상 자연스럽게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사람이 배워야 된다. 그냥 내가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된다 했던 수많은 세월 동안은 결코 비만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한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 하나, 이제 대식가에서 미식가로 삶을 한번 살아보시죠. 미식가는 대식가와 비춰서도 전혀 가치의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오케이? 대식가로 살았으니 이제 미식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미식가로 사는 삶의 핵심은 뭐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미국에 한번 여행을 여러분 가보면요, 유난히 비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다운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비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업타운에 사는 사람들 보면 늘 조깅하고 해변가 달리고 날씬합니다. 그 차이를 봤더니 이 업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즐겨 먹는 것은 샐러드라든지 뭔가 신선한 것들, 가공하지 않은 것들을 주로 즐겨 드시더라.
근데 다운타운에 사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인스턴트를 먹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는데도 엄청나게 살이 찌고 고도 비만이 되더라 하는 것을 미국에 몇 번 여행을 하면서 눈으로 또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수님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삼촌, 죽은 음식 말고 산 음식 드세요. 그래서 인스턴트로 뭐 통조림에 들어있고 이런 거 음료수도 전부 캔에 들어있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뭔가 청량 음료 같은 거 음료수 먹는 거는 이에다가 설탕을 들이부어서 녹이는 겁니다. 이 얘기도 또 뼈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물을 마시고 가급적 정말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음료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몸무게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더라. 저는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또 몸무게를 확 뺄 수 있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연세가 한 70대셨는데 얼핏 봐도 연세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건강해 보이고 임플란트 하나 하지 않고 모두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건강해 보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걸 떠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더니 무려 70대 중반이신 거예요. 근데 얼굴 피부라든지 윤기 같은 것은 한 40대 같으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그냥 삼키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 애들한테 저도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도 했었는데 꼭꼭 씹어 먹으면 됩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중학교 시절에 미술반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미술반에 선생님이 애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냉면을 그렇게 사주셨대요. 근데 냉면이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냉면을 10그릇 이상 먹었대요. 말이 10그릇이지. 아무리 소화가 잘 되는 중학생이라도 냉면 10그릇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하수, 위가 아래로 처지는 위하수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라 뭘 써도 이 밑으로 처진 위를 고칠 방법이 없었는데 동네 어른이 지나가는 말로 그거 꼭꼭 씹어 먹다 보면 낫는 수가 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때부터 꼭꼭 씹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꼭꼭 씹어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대요. 조금만 씹어 먹어도 이게 포만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꼭꼭 씹어서 입 안에 모든 음식을 죽으로 만들어서 안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중학교 때 위가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야, 이거 꼭꼭 씹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익힌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70대 중반까지 유지하고 계신다. 제일 힘들었던 게 군대 갔을 때라고 그래요. 군대 갔을 때 전부 빨리 먹으니까 그럴 때는 아주 적게 떠서 소량만 드셨다는 거죠. 꼭꼭 씹어서 적게 먹었다. 적게 빨리 먹으려면 그 천천히 먹으려면 적게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애들 도시락 막 까먹잖아요. 혼자 그 매점 있는데 화장실 있는 데 가서 혼자서 천천히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감기도 오지 않고 온몸이 건강해서 지금도 70대 중반인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면 그 몸이 40대 중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려 한 30년 젊게 나온다는 거죠. 감기도 안 걸리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몸도 항상 건강하고 절대 미각을 또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음식 맛을 보면 하나하나 그 맛이 다 느껴져서 자기 친구들 중에 이렇게 절대 미각을 잃지 않은 친구는 자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집단 상담 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점심시간에 쌈밥집에 가서 그 어르신이 드시는 걸 봤더니 30분 동안 정말 꼭꼭 씹어서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흉내를 내는데 야, 이게 정말 쉽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식사 시간이 6분에서 7분이래요. 6분에서 7분이면 호다닥 그 뜨거운 국물까지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침 속에 만병통치약이 들어있다.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그거 모든 면역 체계를 높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선생님 위에는 이가 없어요. 위에는 치아가 없다. 그러니까 위에 들어가면 소화된 것만 자기가 어떻게 소화시켜서 장으로 보내기에 바쁘지 위 속에는 덩어리를 이렇게 녹일 그러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있는 위에서 죽처럼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그 쌈밥 드시는 거를 관찰을 했더니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금치에 젓가락이 가잖아요. 그러면 딱 가져와서 입에서 그 시금치를 계속 씹는 동안 젓가락을 내려놓아요. 다른 반찬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빨리 드시는 분들 봤더니 시금치 넣고 깍두기 넣고 국물 하나 뜨고 밥도 넣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이 부패 상태를 만드는 거죠. 부패 상태를 만드니까 부패한다. 그분은 젓가락으로 하나를 먹고 다 씹고 그 다음에 약간 한 호흡 줄이고 또 다른 젓가락을 먹고 마치 명상하는 분이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듯이 그렇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나도 살을 빼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기에 이름을 붙인 게 젓가락 다이어트였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 젓가락 다이어트를 통해서 국 한 번 먹으면 이렇게 음미하고 넘기고 밥도 꼭꼭 씹어서 죽 상태로 해서 넘기고 그랬더니 놀랍게 밥 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반찬을 집어서 넣고 계속 씹는데 눈물이 납니다. 왜냐? 갑자기 어릴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반찬의 맛이 그대로 입안에 고이는 거예요. 향긋한 맛이 입에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젓가락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무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옛날에는요 헝그리 시대라서 많이 먹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요즘은 앵그리 시대라 그러잖아요. 먹는 건 됐고 자꾸 화나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가벼워야 된다. 이거 뭐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러지만 저는 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한테 한번 당화혈색소 측정도 하고 당 수치도 측정한 거 다이어리에 쭉 썼던 걸 가지고 갔더니 참 드문 환자일세. 아이고 이렇게만 계속 평생 하면 되겠어요 하면서 저한테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당뇨병 환자가 제일 말 안 들어 먹는다고. 근데 선생님은 몸무게도 거의 한 15kg 정도 빼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줄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에는 첫 번째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 다이어트, 죽은 음식 말고 산 음식 먹기, 대식가에서 미식가로 한번 옮겨가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혹은 그것을 낫게 해서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사실 우리 몸은 렌터카 같은 거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차를 렌트한다. 그러면 운전은 내가 하지만 운전하는 건 내 마음이고 내 몸이 건강해야 차가 튼튼해야 엔진 결함도 없이 바퀴 결함도 없이 오랫동안 잘 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렌터카의 그 차체 그것이 오래도록 잘 가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군대 가면 그 수송부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내 몸도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된다. 그러려면 과식에서 미식으로 옮겨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듀스, 몸을 이렇게 줄였으면 뭔가 마음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몸과 마음 사이에 소유물이 있어요. 그래서 적게 먹고 다음으로는 적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이제 형님들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들이 똑같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암 걸리고 나서 필요한 물건을 봤더니 차 트렁크에 하나면
사는 게 충분하더라 그래요. 저도 이번에 그 수녀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러 가서 그 연수원에 수녀님들이 묵으시는 숙소에 가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침대 하나, 책상과 의자 하나, 그리고 세면할 수 있는 욕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창밖으로 보이는 잔디밭과 소나무, 그거면 충분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암자에 한 5년을 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스님이 한 3, 4년 됐을 때 그 요사체라고 그래요. 저 언덕 위에 그 요사체 하나를 짓고 거기서 기도하면 정말 기도가 잘 될 것 같다고 여기저기서 좀 후원을 이렇게 받으려고 애쓰시고 날마다 목수가 돼가지고 뚝딱뚝딱 지으시고 또 시멘트 사러 가고 인부들한테 밥 해주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집을 하나 위에 지으려니까 한 1년 가까이 그걸 계속 공을 들이셨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그 은퇴를 앞둔 노신사 한 분이 계셨는데 스님이 얼른 가가지고 시멘트 좀 빨리 몇 폴대 좀 읍내 가서 사오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시면서 저하고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저러지 않으시려고 스님 되신 거 아닌가요? 뼈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제게는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무소유를 하려고 스님 된 거 아닌가? 저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가지면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속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아무것도 없이 빈 들판에 앉아 있어도 청정하게 마음 내면 그것이 수도자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와서 있는데 어느새 그 마음을 잊고 저렇게 뭔가를 지어야 저 속에서 기도가 더 잘 된다고 욕심을 내면서 자꾸만 지으려고 마음을 내니 저것이 과연 스님의 수도자의 제대로 된 상인가 하는 말씀을 길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짧게 저러지 않으려고 스님 되신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이 참으로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에 절을 나와서 결혼하고 지금 살아가고 한 20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려고 상담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려고 책 쓰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늘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책을 쓰면 인세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공이 10%를 인세로 주더라고요. 뭐 만 원짜리 책을 쓰면 한 권당 1,000원이 저자에게 들어오는 거죠. 나머지는 출판사하고 어떤 유통하는데 서점 같은 데서 비율로 적으로 다 가는데 인세가 10% 들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책을 12권째 쓰고 있는 작가다 보니까 인세에 대한 욕심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자꾸 이거를 어떻게 쓰면 한 권이라도 독자들이 더 사갈까 하는데 마음이 가서 이제 서너 권 쓸 때는 사심이 책에 들어가서 열심히 독자들이 좋아할 말들만 골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신사의 신사분의 이야기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러려고 책 쓰는 거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 내가 처음에 책을 쓰기로 한 것은 내가 깨닫고 생각한 것을 주위의 이웃에 단 한 분이라도 이걸 받고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로 나눔의 마음으로 썼는데 어느새 인세에 눈이 멀어서 이게 10,000권, 10만 권, 100만 권 팔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니까 그때 쓴 책이 몇백 권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욕심을 냈더니 결국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정확하게 내 욕심을 보고 너 이러려고 책 쓰기 시작한 거냐 하고 가장 적은 판매 부수로 이래도 계속 그 마음으로 책을 쓸 거야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걸 제가 음성을 들은 것만 같습니다. 그 뒤로 마음을 딱 비웠어요. 비우고 정말
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으로 전혀 거짓을 섞지 않고 제가 책을 썼어요. 작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정말 완전히 신앙 고백처럼 저는 이렇게 삽니다. 아이 키울 때는 이렇고 아내와는 이렇고 세상을 볼 때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게요. 그 작가들의 청룡 영화제라고 불리는 게 이제 올해 책이거든요. 올해 책을 24권만 선정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2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계수 같은 트로피를 받아서 지금도 거실에다가 두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한테 이제 제 아내는 제가 책을 다 나올 때까지 제 책을 보지 않아요. 뭐 지금 뭐 쓰고 있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묵묵히 있다가 책이 나오면 자기가 그때 읽어보는데 그 책을 다 읽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 책 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이서원이네. 응? 당신 이야기를 가감없이 다 쓴 거네. 완전 힘 빼고 썼네. 그래? 그랬는데 정말 귀신처럼 독자들이 그것을 알아보더라. 그래서 그 책이 제가 낸 책 중에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이루었고 베스트셀러로 장기적으로 가서 지금은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해서 야, 이게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많은 걸 주는 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삶의 이치구나 하는 것을 책을 쓰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책을 쓸 때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솔직해지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 쓰자. 뭔가 과시하려고 쓰지 말고 인기를 얻으려고 쓰지 말고 정말 들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쓰자. 그래서 수녀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도 수녀님들 제 책 이런 책이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고 혼자만 보시지 말고 주위에도 좀 나눠주세요. 1시간이면 다 읽으실 수 있는데 1시간 읽고 한 10년 정도 여운이 있지 않을까 감히 이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수녀님이 검색해서 어머, 책 여러 권 쓰셨네요. 뭐 이런저런 책도 사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욕심내고 쓴 책 외에는 다른 책들은 편안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썼기 때문에 보셔도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수녀님들한테 양심적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려면 적게 먹고 적게 가져라. 욕심을 내지 마라.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신다. 제가 그 사찰에 살 때 스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잊지 않는 몇 마디 말씀이 있는데 남을 힘들게 하면 10배로 받는다. 그런데 남한테 이득이 되게 하면 100배로 받는다. 과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냐. 이런 말씀,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셔서 살아보니 남한테 잘해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려는 것과 다르거든요. 남을 많이 가지게 하려는 것. 우리 그 요리 명장이신 정수님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잘 되는 식당을 가면 이렇게 퍼주다가는 망하겠다 하는 식당이 흥하더라라는 거예요. 반찬 아끼고 원가 아껴가지고 월세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주면 그리고 처음에는 푸짐하게 주다가 모르겠지 하고 조금 주면 소비자들 식당을 찾는 사람은 귀신처럼 알아서 발길을 끊게 된다. 그러나 언제나 야, 이 주인 이래서 남겠나 싶을 정도로 푸짐하게 주고 더 물어주고 이런 집은 정말 잘 되더라. 이 요리 명장의 말씀이니까 수많은 식당들을 두루 살펴보고 요리를 하는 형수님 얘기니까 이것은 믿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다가 망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책을 쓰고 이러다가 망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손님한테 아낌없이 내주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제 삶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심리학과 그 최인철 교수님이신가요? 최인철 교수님이 특강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옛날 부자하고 지금 부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옛날 부자는 소유물을 늘리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차를 크고 좋은 차, 넓고
넓고 쾌적한 아파트, 그다음에 큰 그 부동산, 이렇게 자기 소유물, 그 안에 가구도 몇 천만 원짜리 이태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자는 소유물을 늘리는 부자가 아니라 경험을 늘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뮤지컬도 한번 가봤고, 그 다음에 또 파리도 한번 가봤고, 또 이런 데도 섬에도 한번 가봤고, 이런 사람도 만나봤고, 이런 공연도 봤고, 예술도 봤고,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경험의 질을 양질로 만들면 그것이 요즘 부자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지방에서 강의를 청하면 간 김에 대전에서 강의하고 천안으로 가서 저녁에 강의 더 하면 강의료가 몇십만 원 더 부르니까 내 몸이 힘들지만 천안으로 얼른 이동해서 가자.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을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스케줄이 5개, 6개 막 날아가듯이 간다 이러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물 들어올 때 노져봤자 몇 킬로 못 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건강 망치고 당뇨 생긴다는 걸 깨닫고 나서 요즘 제가 원칙을 세우기를 적게 가지자,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제 강의할 때 원칙은 원데이 원 스케줄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강의 의뢰가 오면 2시간 정도 이 부모님들한테 특강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면 10시에서 12시, 보통 10시에 강의를 의뢰가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동서울에 가서 8시에 도착하는 첫 버스를 타고 갑니다. 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강의를 하고 나머지 8시까지 바닷가를 돌면서 저를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강의료는 조금 받는 것 같지만 제 삶과 제 마음이 정말로 풍요로워져서 속초의 푸른 동명항의 바닷물이 저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선한 음식이 저한테 들어오고, 천천히 속초 시내를 한 바퀴, 2바퀴 돌면서 여기는 이런 서점이 있구나, 여기는 또 이런 가게가 있구나, 사람들은 이렇구나 여유 있게 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음 강의를 할 때 저에게 재산이 돼서 속초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펼칠 수 있으니까 훨씬 제 강의질이 풍요로워지고 깊이가 있게 되더라. 결국은 강사료 더 벌려는 마음을 줄이고 원데이 원 스케줄을 가게 되니까 제 강의도 상담도 훨씬 좋아지더라. 그리고 좋아진 것들은 더 좋은 기관에서 또 더 많은 강사비를 주면서 저를 초청하는 계기가 되더라. 야, 이거 일거양득인데 해서 어디 갈 때 되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너무 행복해요. 이를 끼고 가는 여행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여행이다 하는 것을 제가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데이 원 스케줄의 강의 일정, 또 상담은 적당하게 2-3개만 하루에 하는 걸 통해서 제 몸의 건강도 찾고, 그리고 저에게 강의를 듣거나 상담받는 분들한테 가장 양질의 상담과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점점 선순환을 이뤄서 저한테 더 좋은 강의와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로 연결이 되더라. 그걸 보니까 욕심을 버리면 큰 기쁨이 나한테 덤으로 온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점점 온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역시 적게 가지는 것, 적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많이 가질 수 있는 역설적인 인생의 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결국 이런 것은 몸에도 힘을 빼고 마음에도 힘을 빼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제가 이렇게 둘레 특강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편했거든요. 왜 편했냐 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을 원고 하나도 없이, 근데 머릿속에 이런저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이 TV 화면 앞에 서서 카메라 앞에 서서 강의하는 제 생애 첫 번째 강의였기 때문에 편안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강의를 했느냐? 제가 9월 8일 날 어머님이 아침 6시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걸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써서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엄마 이제부터 나 힘 빼고 살게요 라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 PD님한테 그것을 톡으로 보냈더니 PD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강의할 때 이걸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하늘에 계신 어머님한테 쓴 편지를 이 노트를 가져왔거든요. 가져와서 오늘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께,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거기 너무 좋죠. 추위도 더위도 아픔도 걱정도 없는 그곳에 드디어 92년 고생 배움 마치고 가셨네요. 오늘은 엄마 떠나고 열흘이 되는 날이에요. 여기 땅에는 생명을 살려주는 빈님이 오시네요. 엄마, 오늘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근데 굉장했어요. 왠지 아세요? 엄마에게 바치는 첫 방송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라디오, TV 나갈 때 엄마에게 약속 하나를 했고요. 그걸 실행에 옮긴 첫 방송이었거든요. 그 약속은 힘을 뺀다 였어요. 지금까지 제 말과 그런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남을 의식한 힘을 준 말이고 글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늘에 깨끗이 맡기고 한없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쓰려고요. 그래서 오늘 아나운서님과 함께한 1시간 남짓 라디오는 제 방송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앞으로 할 둘레 특강도 똑같을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엄마께 드리는 제 사랑이랍니다. 이제는 저요, 편하게 힘 빼고 살게요. 엄마 응원 소리가 벌써 들리네요. 고마워요, 엄마. 잘 계세요? 또 연락 드릴게요. 어머님한테 이런 편지를 쓰고 나니까 약속을 아들로서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제가 둘레특강 촬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잘했다. 역시 서워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수녀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했던 이유는 저 또한 제가 하려고 해서 세상이 제 뜻대로 안 된다면 세상에 대해서 불필요한 욕심 3가지를 버리자. 그것은 돈, 명예, 권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온 그릇, 내가 닦은 그릇보다 더 큰 것을 빨리 이루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듣고 괴롭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 60년 가까이 살면서 깨닫고 또 깨달아서 가끔 수도자분들을 서강대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한 얼굴과 순수한 그 미소 속에서 이분들에게 적어도 3가지가 없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구나. 그러나 수도자 중에서도 성직자 중에서도 돈을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높이 가려고 하고 권력을 더 영향력을 가지려는 분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저는 그때 노신사께서 해주셨던 말씀, 그러지 않으려고 수도자 된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으려고 신부님 되신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으려고 스님 되신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으려고 목사님 되신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으려고 수녀님 되신 거 아닌가요?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우리 수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이 세계를 알았으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배가 됐을 거다. 살아보니까요, 이 3가지를 벗어나면 너무 홀가분하고 좋은 거예요. 굳이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암으로 죽어가는 우리 사촌 형제들에게서 제가 깨달은 것은 차 뒤 트렁크 하나만큼만 물건이 있으면 된다. 수녀원에서 수도원에서 피정의 집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겨우 추위 더위 가릴 옷 그리고 일용할 양식 정도가 있으면 충분한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멋진 걸 하고 높이 올라가고 더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가 하는 것을 그때마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원아, 너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남이 네 삶을 볼 때 그만 부끄러워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라 하는 것을 저한테 주문처럼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적게 바라는 세 번째 원칙을 가지게 됐어요. 아들에게 한 번도 20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하늘에 맹세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야지, 자는 게 더 네 건강해야지, 건강 잃으면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가 게임 중독으로 정말 날밤을 새다시피 할 때는 저는 역설적으로 아이한테 콜라와 치킨을 시켜서 넣어줬고, 계속 게임하다 보면 다리가 저릴 수 있다고 다리 받침대를 넣어서 줬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아빠한테 엄청 미안하고 엄청 고마웠다고. 어느 아빠도 게임한다고 콜라, 치킨, 그다음 피자 시켜주고 이왕 할 거면 1등 해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아빠는 없었다. 내가 게임을 하면서도 아빠가 그렇게 할 때마다 양심이 찔렸다. 아마 게임을 조금이라도 일찍 맡을 수 있었던 건 아빠가 한 번도 혼내지 않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발 받침대 줬기 때문에 내가 일찍 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거예요. 저러다가 대학도 못 가고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하고 많이 바라지 않고, 그러면 자기 운명인 거지.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 신부님이, 어느 젊은 신부님이 저한테 강의 마치고, 수녀님 강의 마치고 오는데 역으로 차로 바래다 주시면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방치하는 것과 기다려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아, 신부님, 태워주는 비용을 너무 비싸게 요구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웃으면서, 아, 그랬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모르겠다는 방치고요. 제 생각에 신부님, 언젠가 나아질 거를 믿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게임에 중독된 아들을 기다려줬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고 나아질 때가 있겠지,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게임하는 아이한테 전해준 것,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것이 가능한 건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해하고 묵묵히 눈 감아준 글라라,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내가 이 방송을 이렇게 듣는다면, 여보 고마워, 그때 내 마음 잘 이해하고 아이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참 고마워, 이렇게 아내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를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여보 잘 들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라지 않는다.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면 손주하고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있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부모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옛날에 TV에 광고 선전 문구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얘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 되었네, 그거면 되었네 하는 마음으로 손주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부모는 여기에 바람이 들어간다. 이왕이면 임원이 되고, 이왕이면 상 받고, 이왕이면 성적 좋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성적이 떨어져서 우울하다고 저한테 상담을 온 엄마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 아이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랬더니 인생 종친 거죠 뭐. 그 말이 지금도 가시처럼 바늘처럼 제 목에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인생 종친 거다. 아이에게 바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여기에 부응해서 잘해주면 좋은데, 아이는 하늘에서 가져온 것과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다 합쳐져야 되는데 계속 압력을 주게 되면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 우리 속담에
하던 뭐도 멍석을 깔아주면 안 한다 그러는데 숙제하고 있는데 숙제 안 해? 그러면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이들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니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적게 바랬다. 또 아내에게도 바라는 것이 거의 적다. 지금 또 아내에게 바라는 것을 별로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화목이 찾아오더라. 제가 부부 상담, 집단 상담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집단 상담을 하는데 어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갈등이 심각한 이제 남편들,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온 소위 폭력 남편들을 상담하는데 한 남편이 어떻게 된 예편네가 남편이 쇠가 빠지게 고생해 가서 저녁에 왔는데 식은 밥에 국 다 식은 거 그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다른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는 밥을 차려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또 이러는 거예요. 집에 쌀이라도 있나 보네. 나는 그냥 라면 먹어요. 이랬더니 그 옆에 분이 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호강하시네. 나는 그냥 짱구 과자 하나 가지고 새우깡 가지고 삽니다. 정말 그 정도를 보세요. 한 분은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이 있어야 남편을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분은 집에 밥할 쌀만 있으면 감사하다. 또 한 분은 뭐예요? 그래도 입에 넣을 과자 부스러기 하나라도 있으면 고마운 일 아니냐. 바라는 게 적다. 저는 그때 이런 걸 느꼈어요. 가장 불행한 남편은 따뜻한 밥과 따뜻한 국과 칠첩반상이 되어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남편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남편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장 행복한 남편은 누구냐? 여러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과자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쌀이 있어, 라면이 있어. 대박! 와, 오늘 웬일이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상대에게 바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분노할 일이 많고 분노할 일이 많을수록 갈등이 많고 갈등이 많을수록 욕이 오가고 물건이 오가고 손이 올라가고 이런 폭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그리고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많을수록 잔소리가 많아지고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하고 친구들하고 이상하게 어울리기도 하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많이 받았는데 적게 받는 것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적게 바라야 된다. 제가 특강을 하면서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 팬레터가 오고 저희 집에 과일이 오고 떡이 오고 편지가 오고 이걸 바란다면 한 통도 받지 못한다. 과일 하나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 방송을 보겠는가? 어쩌다가 설거지 하시다가 우연히 한번 봤다가 한 10분 보다가 다른 채널로 돌리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적게 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한들 어때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걸 보면 보시는 분들도 더 편안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설거지하러 달려가실 몸을 적어도 5분 정도는 더 보면서 이 제 이야기를 누추한 부족한 제 얘기를 쭉 들어주면서 미소 짓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둘레 특강 시간으로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을 마련하려면 less is more, 영어로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적게 먹자. 그리고 적게 가지자. 그리고 적게 바라자. 이런 세 가지 적게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게 먹기 위해서는 대식가에서 미식가로 가시는 게 좋겠다. 죽은 거 말고 산 것을 드시는 게 좋겠다. 젓가락 다이어트로 꼭꼭 씹어서 드시면 금상첨화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수도자 된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결국 남 좋게 하자고 한 일이 자기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적게 바란다면 상대에게도 무엇인가 큰 거 내가 원하는 걸 바라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마음 내려놓기를 하면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질 때 활짝 웃으면서 그래 두 번째 맞이하는 봄도 참 편하고 좋네.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참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저는 인사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